안녕하세요. 적중 능력 탑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초등임용 23개년 전체 기출 분석을 바탕으로 공부 방향을 제시하고 또 나올 각을 재어보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첫 시작은 영어인데요. 그동안 기출 분석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좀 오래 걸리셨죠? 또 발문 분석하랴, 소재 분석하랴, 강의 진도 나가기도 바쁜데 참 오래 걸리셨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 적중률 좋은 임고 원포인트가 23개년 초등임용 기출 분석 알아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첫 시작은 영어인데 제가 이제 23개년 기출을 쭉 보고 17개의 반복되는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이 기출에 등장한 순서대로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매겨보았습니다. 그래서 17개 주제가 10순위까지 매겨졌다는 건 공동순위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주제는 제가 관련된 것끼리 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찢을래야 찢어질 수가 없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끼리 묶은 것이에요. 대망의 첫 1위는 ALM, CLT, 유의미, 실제성, accuracy, fluency 총 12년에 걸쳐서 출제가 된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는 의사소통 게임, 그리고 의사소통적 관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유창성, 정확성 이것을 물었어요. 이런 용어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갈 필요가 있겠죠. 의사소통 게임은 바로 이제 유창성을 강조하는 게임을 의미했습니다. 2003년에는 반복 지도를 통해 정확성을 향상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이렇게만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성이란 단어 쓰는 게 나왔고요. 2007년에는 CLT 특징을 이렇게 주고 이게 가장 잘 반영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를 찾는 게 나왔습니다. 2008년에는 미닝과 폼이 대조되어서 서술이 되었고 이제 미닝을 쓰는 게 정답이었죠. 2009년에는 이런 설명을 보고 CLT인지 ALM인지 구분을 해서 이 설명을 비교해서 골라낼 수 있어야 했고요. 또 2009년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정확성에 초점을 두면 유의미하지 않다고 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확성에 초점을 두더라도 충분히 유의미한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러스 워크처럼 기계적으로 암기 중심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학생들한테 직접 사용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해보게 하면 충분히 유의미한 활동이 될 수 있고 정확성에 초점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어떤 대칭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독립적인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 선지였어요. 그리고 2010년에는 또 CLT와 ALM을 연결짓고 ALM 설명에서 틀린 것을 고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두 개가 비교되는 걸 알 수가 있죠. 2011년에는 정확성, 또 통제 연습, ALM이죠. 그 다음에 실제 의사소통, 그 다음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게 되었고 특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유의미함, 실제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마치 우리가 controlled writing, guided writing, free writing, 또 controlled oral practice, guided oral practice, production 이것을 상대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 것처럼 이 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성, 유의미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여서 이거에 비해서 이것이 더 실제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대적인 부분들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2년에는 또 정확성에 초점을 둔 유의미한 활동 또 나왔죠? 네, 고쳐주고 있어요. accuracy에 초점을 뒀어요. 하지만 유의미한 활동이 맞다는 거죠. 왜? 직접 경험한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선지 굉장히 헷갈리니까 좀 많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2014년에는 반복적, 기계적으로 따라하게 되면 실제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한 선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까랑은 다르죠. 그 다음에 2016년에는 forms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요. 2018년에는 통제된 말하기 연습에 대해서 이제 수정하는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B를 고쳤어야 됐죠. 그리고 2020년에는 fluency에 대한 설명, fluency 단어를 적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주요 키워드 서술은 이미 출제가 다 됐어요. 정확성 쓰는 건 meaning, forms, fluency 주요 키워드 서술은 이미 다 나왔죠. 그리고 어떤 활동을 비교하게 하거나 특히 이제 유창성, 정확성 아니면 ALM, CLT 이렇게 비교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특징을 주고 이게 반영된 수업을 찾고 그 이유 쓰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를 쓸 때는 키워드, ALM의 키워드 또 CLT의 키워드를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 개 선지 중에서 특히나 실제 의사소통 부분, 유의미한 활동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정확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수업을 하더라도 유의미한 활동이 충분히 될 수가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2위는 오류 수정, 화석화, 교정적 피드백 무려 11년 동안 출제가 되었던 소재입니다. 보시면 2004년에는
오류라는 단어를 써야 됐고요. 이때부터 시작이 됐나 봐요. 발화 쓰기는 2004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2004년이 저는 좀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지문 압박이 굉장히 상당하고 거기서 교사 발화를 써라, 학생 발화를 찾아 써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때는 더 창의적이에요, 문제가. 직접 이 학생의 문제 발화를 리퀘스트 기법을 사용해서 직접 바꿔서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한테 어떤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이 임용 1차에서부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그 다음에 2008년에는 오류 지도 내용 중에 이제 문법적인 내용 쓰기. 아까랑도 마찬가지처럼 어떤 오류를 지도해야 될지 그 문법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순 지도해야 된다는 거, 동사 쓰임에 대해서 지도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다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메타링귀스틱 피드백이 최근에 기출에 나왔잖아요. 그럼 그 메타링귀스틱 피드백을 하기 위한 상위 언어에 대해 여기서 녹여 써야 됐던 문제죠. 그리고 2009년 모의 객관식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xplicit correction, repetition, elicitation, clarification request, recast 이 유형 설명에 대해 해당하는 거 고르는 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보기로 제시됐고 6가지 선지가 나와서 그 중에 이제 explicit correction에 해당하는 걸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교실 영어에서 문법 오류 수정하는 게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실 영어 우리가 This time I'll divide you into two groups 해야 되잖아요. 근데 into가 빠졌다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now let's switch the roles 해야 되는데 switch the part라고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switch랑 change는 달라요. switch는 2개 이상의 사물의 위치가 서로 바뀌거나 자리가 이동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She worked as a librarian before switching to a journalist. 분명히 A에서 대칭되는 B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change는 그냥 하나의 물체나 시간 개념 등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변동되는 거. 예를 들어서 She has changed a lot since I saw her last time.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roles를 바꿀 때는 switch the part라고 하지 않고 switch the roles 하잖아요. 그래서 switch the roles라고 수정을 해야 됐던 문제가 나왔어요. 또 너무 기본적인 거 Are you understand? 이건 초등학생도 고칠 것 같아요. do로 바꿔야 됐고, 또 Let's sing this song once more time이 아니라 one more time이죠. 이렇게 교사의 기본적인 이런 문법 배경 지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던 거죠. 2010년에는 recast, clarification request, repetition이 나왔어요. 이거 선지 고치는 게 나왔었고요. 2011년에는 elicitation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만 이제 elicitation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여기에서밖에 해당하지 않고요. B에서도 이거 말고도 뭐가 있어? 라고 묻는 부분, 점점점 부분이요. 그리고 again, 다시 이끌어내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고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2년에는 화석화라는 단어 쓰는 게 나왔고, 오류 원인을 이제 과잉 일반화 부분과 의사소통 전략과 또 연결지었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문제. word coinage를 해서 오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오류가 생겼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elicitation, recast, repetition 또 나왔고, 또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도록 지도하는 부분. 이 교수법은 진짜 교육과정에서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12년에 또 recast, repetition, elicitation 이거 나왔고요. 2014년에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도록 지도한다라는 이 교육과정 문제. 2015년에 또 나옵니다. 언어 형식 교사학습 방법. 그러니까 언어 형식이라는 것은 이제 문법이라고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또 나왔고요. 2019년에 간접 피드백, 리퀘스트. 이제 우리가 좀 아는 발화 찾아쓰기 이런 게 나오네요. 너무 쉽죠? 오히려 2004년 그때가 더 매운맛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 오류 교정을 이젠 안 하는 발화를 찾아라. 이게 좀 이렇게 물어본다고 싶었던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오류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 발화를 찾았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2022년엔 과잉 일반화 발화 문장 찾아 쓰는 거. 우리에게 익숙한 스타일이죠. 2023년엔 메타링귀스틱 피드백이 나왔어요. 저는 강하게 그 2010년 이전의 그 옛날 시절 기출과 2023년 이게 나온 이유가 앞으로 향후 진짜 메타링귀스틱 피드백을 섞어서 하는 그런 교사 발화를 구성하라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리퀘스트를 교사가 쓰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교사의 영어 배경 지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명칭 쓰기, 명칭 포함해서 서술하기 쓰기 이미 다 나왔어요. 오류, 화석화, 과잉 일반화, elicitation, metalinguistic feedback 나왔고요. 또 request는 무려 2번이나 발화 쓰기로 출제가 됐습니다. 과잉 일반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여전히 오류 지도 관련해서 명칭 쓰기 또 나올 수 있고요. 발어 찾아쓰기 또 나올 수 있고요. 선지로 나오고 고치기 아니면 틀린 이유 쓰기 여전히 나올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08년도처럼 오류 지도를 메타링구스틱 피드백 스타일로 하는 교사 발문 구성하는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올 수 있고요. 209 모의 객관처럼 예비교사 발화 중에서 어법상 틀린 거 고치고 이유 쓰기도 나올 수 있고요. 2년도처럼 의사소통 전략과 연결지어서 발생한 오류 원인을 의사소통 전략의 용어를 포함해 쓰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3위는 분절음소, 초분절음소, sight words, phonics, whole language approach 무려 9회나 출제가 되었어요. 0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phonics, 알파벳을 식별해서 소리내 읽기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을 쓰는 게 나왔고요. 2008년에는 송과 챈트가 초분절음소 학습에 용이하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세, 리듬, 억양 이거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09 모의 객관에서는 phonics와 whole language approach를 비교하는 포인트가 출제가 됐는데 그 뭐 빈칸 이렇게 빈칸 이렇게 뚫어놨겠죠. 이게 아니고 네 이렇게 빈칸 그다음에 요렇게 빈칸을 뚫어놨겠고 요렇게 뚫어놨겠죠. 그래서 이런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나왔어요. 또 2010년에는 단어쌍을 통해서 자음, 모음, 음소 식별하는 게 나왔습니다. minimal pairs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2010년에 또 whole language approach, 기능 통합적으로 학습한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게 아니었고요. 2013년에 분절음소. 저는 솔직히 이 주제, 이 토픽 관련해서 2013년 문제를 따라올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문제를. 네, 다시 볼게요. 분절음소, 초분절음소, 영어 발음지도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은 초분절음소고 그 다음에 분절음소 지도하기 위해서 이게 나왔는데 알파벳 소리 먼저 식별하고 그 뒤에 소리 철자 관계 이해하면서 낱말활동 지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어떤 순서가 나왔죠. 다시 한번 저희 같이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는 자음 음소를 먼저 식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음 음소를 애들이 식별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철자와 소리와의 관계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단어 읽기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네. 이 순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2011년에 phonics 이후에 철자 소리 상관관계까지 인식한다라는 부분 네, 수업 장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2011년에 song, chant, rhyme은 초분어 음소 그 다음에 최소 대립상 활용해서 지도하는 부분 auditory pattern 또 나왔어요. 그리고 2011년에 sight words 관련된 성취 기준의 활동이 나왔고요. 매칭하라는 게 나온 거죠. 2016년에는 또 발음 지도 순서 그 다음에 초분절 음소라는 명칭 쓰기 그리고 최소 대립상 찾아쓰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2019년에는 강세의 종류, 단어 강세, 문장 강세 있는 걸 알아야 됐고 그걸 구분해서 서술을 했어야 됐고요. 2023년에는 onset과 rhyme, 그리고 소리 철자의 관계 이해하는 거, phonics에 대한 배경 지식, 디코더블, 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디코더블 문제였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단어 없이 그림만 보고 소리를 인식하는 건 자음음소 인식이지 아직 철자 소리와의 관계 인식은 아닌데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또 충분히 출제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절음소, 초분절음소, 일견어의 관련된 성취 기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알파벳과 낱말의 소리 듣고 식별할 수 있다. 바로 이제 분절음소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낱말 어구 문장을 듣고 강리역을 식별할 수 있다. 이게 초분절음소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쉽고 간단한 낱말이나 어구를 읽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일견어의 관련된 성취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2013년처럼 분절음소 지도활동, 그러니까 phonics, minimal pair와 그 다음에 초분절 음소 지도활동, song, chant, storytelling 이거를 구분하고 비교해서 각 특징을 설명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절 음소 지도 순서는 다시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또 나올 수 있어요. 잘못 지도하고 왜 잘못 지도했는지 이유를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전개념을 알고 그걸 바탕으로 서술을 할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초분절 음소, 최소 대립상, 강세, 종류 이런 것들, 그다음에 onset, rhyme, decodable 이런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점점 더 어때요? 초분절 음소라는 굉장히 쉬운 것부터 이제 디코더블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딥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파트는 강사 자료만 보지 말고 원문 서적까지 반드시 함께 보면서 깊이 있게 어휘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문제를 이번에 모의고사에 출제를 한번 해봤으니까 꼭 맞춰보세요. 이거는 검토진 선생님들께서 무려 난이도 5.0 전부 다 난이도 상을 준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꼭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위는 PPP, Controlled Oral Practice, Guided Oral Practice Production 혹은 Controlled Writing, Guided Writing, Free Writing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무려 8회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2001년에는 우리 이거 지토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거 지토잖아요.
우리 세대 이거죠? 저 옛날 사람인가요? 네, 아무튼 2001년에는 이제 활동 주고 해당하는 단계 쓰기 너무 쉬웠어요. 또 단계 특징 서술하기가 나왔네요. Presentation, Practice, Production 단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술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배열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실제성, 유의미함 이런 것들이 상대적이라고 얘기했듯이 PPP 그 다음에 이제 Controlled, Guided, Free 이 부분은 또 상대적인 거예요. 특히 이제 Guided 가지고 되게 많이 이거예요, 왜 이게 이거예요 이렇게 묻는데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 그리고 Practice와 Production 특징을 비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 모의에서는 초등학교 영어 말하기 지도에서 발화 단계, 프로덕션 단계의 중요성을 EFL 환경에 비추어서 설명을 하는 게 나왔죠. 왜? 우리는 사용할 기회가 적으니까 많이 말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롤플레이를 활용할 때 적합한 활동으로 만들기 위해 교사가 유의할 점 3가지. 실생활 상황과 유사하게 구성을 해야 되겠고 자유롭게 발화하게 해야 되겠고 유용한 표현 포함해야 되겠고 대화 주고받는 기능 익히도록 역할을 구성하고 이런 내용들을 적으시면 되겠어요. 다음 2010년에는 Controlled Oral Practice와 Guided Oral Practice 적합한 활동을 이제 구분 지어서 알아야 되겠고 또 그 특징에 대해서 선지로 가려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프로덕션의 이 활동이 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서술을 했어야 됐고요. 2016년에는 Guided Writing 중에 이제 example 단어로 쓰는 게 나왔고 또 free writing의 유의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일기를 쓰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 2018년에는 guided writing과 관련된 성취 기준, 그러니까 예시문을 참고해서 간단한 초대 감사 축하 등의 짧은 글을 쓴다. 너무너무 중요한 성취 기준이죠. 또 2018년에는 이 활동을 보고 이게 통제인지 유도인지 구분하는 게 나왔어요. 상대적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2022년에는 연습활동 유형의 명칭, 이게 controlled인지 guided인지 구분해서 써야 됐고 유도 연습, 그러니까 정답은 guided였죠. 이걸 적용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요즘 계속 이런 스타일로 영어가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는 계속 서술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과학 같아지고 있달까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연습하실 수 있도록 모의고사 문항 많이 구성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활동이 controlled인지, guided인지, free인지 혹은 production인지 구분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해당 단계 특징을 들어서 설명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반드시 순서, 배열하는 연습할 줄도 알아야 되겠어요. 항상 상대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게 이 단계에 적합한지 아닌지 이유 서술하는 거를 반드시 그 특징, 키워드와 엮어서 쓰는 식으로 계속 연습을 진행하셔야 되겠어요. 다음 5위는 읽기 전략, 읽기 유형, 읽기 기법, 상향식, 하향식 부분입니다. 총 7회 출제가 되었어요. 2012년에 이제 intensive reading, extensive reading 구분하는 게 나왔고요. 또 소리내어 읽기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때부터 나왔습니다. 신기하죠? 2015년에 묵독, 그 다음에 소리내어 읽기 구분하는 거 이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또 2017년에는 상향식, 하향식 지도 부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휘나 어구 먼저 지도한 다음에 이야기 내용 파악하는 건 이제 상향식인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죠. 이야기 내용 먼저 파악한 다음에 어휘, 어구 식별하게 했기 때문에 하향식에 속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또 나왔어요. 이거 진짜 너무 지겹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의미 이해 관점에서 또 비교하는 거 또 나왔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스키밍이 드러난 발화문장 찾아쓰기가 나왔습니다. 또 소리내어 읽기 나왔고요. 상향식 지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에서 그래픽 조직자 전략이 나왔습니다. 이 그래픽 조직자가 스캐폴딩 역할을 한다는 거였죠. 그 다음에 2021년에 찾아 읽기, 스캐닝 전략이 나왔고요. 또 나왔어요. 묵독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21년에 하향식 지도가 나왔고요. 2022년에는 읽기 전략으로 인퍼런싱이 출제가 되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읽기 전략, 읽기 유형은 정말 빈출되는 소재로 특히나 사일런트 리딩이랑 리딩 얼라우는 무려 5회나 누적이 되었어요. 비중이 봐봐요. 23분의 5.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선지로 당연히 또 나올 수가 있고요. 아직 출제되지 않은 다른 읽기 전략들 100% 암기를 하셔야 돼요. semantic map이라든지 thinking aloud라든지 이런 부분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개씩 묶이는 전략이나 유형, 아까처럼 intensive reading이랑 extensive reading, 그다음에 silent reading, reading aloud, 또 scanning, skimming, 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2개를 비교해서 서술하기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장단점을 묻는다든지요. 또 학습 목표별로 필요한 전략이나 유형도 달라요. 어느 학습 목표에서는 스캐닝을 해야 돼요. 근데 줄거리 파악해야 되는 건 스캐닝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어떤 읽기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관련해 고치기 혹은 틀린 이유 서술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은 유기입니다. 유기는 공동 유기가 많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교육과정, 학습 요소, 학습 목표, 그 다음 타겟 익스프레션입니다. 총 6회 출제가 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타겟 익스프레션 쓰는 것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No, it isn't 라는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Is this your cap?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다음 2006년에는 학습 목표를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소재와 언어 기능, 즉 듣, 말, 일, 쓰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학습 목표를 서술해야 됐던 문제였습니다. 2014년에는 조금 더 성장해서 학습 목표 달성이 해당 수업으로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과거의 한 일에 대해 묻고 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질문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서 설정된 학습 내용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죠. 2015년엔 성취 기준 통으로 쓰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줄거리 파악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이 요구가 되었어요. 그 다음 이제 2020년에는 처음으로 학습 요소라는 부분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육과정 문서에서 성취 기준 파트를 보시면 학습 요소가 나와 있는데요. 네, 대소문자 부분이 키워드가 되어서 서술을 했어야 했었죠. 다음 2021년은 아까 2001년 타겟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Is this your cap을 썼어야 됐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타겟 익스프레션 쓰는 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찾아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한 번 더 내용 요소를 물어봤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내용 요소만 보고 생각을 해보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데서 내용 요소를 전혀 묻지 않던 그 당시 기조였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었어요. 아니 어떻게 영어에서 내용 요소를 묻지 싶었지만 사실 성취 기준 빈칸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부 정보였기 때문에 꼭 내용 요소를 내가 암기하고 있지 않더라도 성취 기준을 잘 암기하고 있었다면 세부 정보 쓰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목표 언어 쓰기 타겟 익스프레션은 2번이나 출제가 됐는데 그 텀이 김에도 불구하고 또 2021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또 나올 수 있는데 나온다면 2021년 스타일로 나올 수도 있고 2001년처럼 정말 통으로 타겟 익스프레션을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얘가 영어에 좀 약하다 하시면 지도서에 나온 영어 핵심 표현 한번 쭉 정리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020과 2021년처럼 성취 기준에서 키워드가 될 만한 부분은 반드시 사회 성취 기준 용어처럼 알아둬야 되겠어요. 또 학습 목표 같은 경우에 소재나 기능을 합쳐서 쓰는 것이 이제 2006년처럼 나올 수 있지만 2014년 때처럼 해당 수업을 통해 목표 달성이 어려운 이유 이게 사실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수업을 구성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뭐 대응되는 영어 개념, intensive의 반대인 extensive reading 이런 식으로 이걸 활용해 쓰게 하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 6위 두 번째는 상호작용 가설, 의미, 협상, 사회문화 이론, social cultural theory, 그 다음에 scaffolding, 비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회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2003년에는 상호작용 가설의 핵심 키워드, 즉 상호작용을 쓰는 것이 출제가 되었고요. 2009년에는 의미 협상이 일어났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 활동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can you 블라블라 구문에 학생이 원하는 표현을 넣어서 교사한테 계속 질문하는 활동으로 의미 협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는 상호작용 가설과 비계 가설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가설을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설명을 하라고 했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다시 한번 의미 협상이 일어났냐 아니냐라는 건데 의미 협상은 학습자가 상호 간 영어를 사용해서 정보를 주거나 제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저 이야기를 영어로 만들고 소리내어 읽고 그림 그리기에 끝났어요. 따라서 의미 협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scaffolding 단어 명칭을 서술을 했어야 됐고 사회문화 이론, 비계,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그 다음에 acquisition 이 키워드 넣어서 설명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사점 부분을 이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써야 됐었죠. 그 다음에 2020년에 상호작용 가설의 또 다른 키워드, negotiation이 나왔고요. 따라서 2009년과 2012년처럼 단순히 교사와 학생이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의미 협상이 일어났다는 선지를 주고 틀린 거 고치기 문제, 그러니까 선지 느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작용 가설과 또 social cultural theory에서 나오는 단어 interaction, scaffolding,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acquisition, negotiation 이거 이미 출제된 거고 이 외에 다른 용어들도 당연히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명칭 쓰기가 나올 수도 있고 키워드 넣어서 서술하기 아까처럼 유의점이나 시사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서술하는 연습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 6위 마지막 세 번째는 TPR 그 다음에 이해중심 교수법입니다. 마찬가지로 6회 출제가 되었고요. 네, 먼저 2007년에는 TPR 명칭 쓰는 게 나왔습니다.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2009년 모의에서는 TPR 설명을 주고 TPR 교수법을 매칭하는 게 나왔는데 Learners have the primary roles of listener and performer. 이게 나왔고 이게 이제 TPR이다. 정말 아름다웠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TPR 유의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오타가 났어요. 09년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발어할 때까지 외국어 발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 이해중심 교수법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의 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말 전달하기 게임, 위스퍼 게임을 지금 진행을 했는데 이러면 안 되고 먼저 듣기를 훈련시켜서 청취 이해 능력이 어느 정도 길러졌다고 판단되면 말하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발화할 때까지 외국어 발화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이제 여기서 유의점이었고 네, 하면 안 되겠죠. 발화 유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 2013년에는 TPR 관련된 성취 기준 너무 쉽죠? 한두 문장의 쉽고 간단한 지시나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 TPR에서 중요한 그 이해 중심 교수법이기 때문에 attention to meaning이죠. 네, form이 아니라 meaning에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측면과 학생 측면의 장점도 서술하는 것이 출제가 되었죠. 다음 2017년에는 TPR 관련된 성취 기준 또 나왔습니다. 한두 문장의 쉽고 간단한 지시나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18년에는 TPR의 핵심 키워드인 physical이 나왔습니다. Respond only through action. 그 다음에 if it's stimulated through association with physical activity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해중심 교수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네, 이해중심 교수법이라는 용어 자체도 등장한 만큼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TPR의 유의점, 2010년 스타일처럼 이걸 이해중심 교수법과 연관지어서 쓰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발화를 즉 강요하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잘못된 어떤 수업을 보여주고 TPR 혹은 이해중심 교수법 설명을 또 줘요. 그래서 가나 이렇게 두 개를 주고 아니면 잘못된 수업 이게 이제 본문에 나오고 이게 이제 소문항 1에 이제 이런 설명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해당 교수법 관점에서 이 수업이 잘못된 이유를 쓰게 하는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TPR 관련된 교수 용어 이미 출제된 meaning, physical 이거 외에도 또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이번 모의고사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위인데요. 얘도 공동 7위입니다. 첫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 학습자 전략 총 5회 출제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네, 의사소통 능력의 정의를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뭐 있죠? 우리 문법적 능력, 담화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전략적 능력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아무거나 2개 선택해서 서술하는 참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2009년에는 의사소통 능력의 정의를 서술하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문법 능력과 전략적 능력 관점에서 어떤 특정 발화를 비교해서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고 전략적 능력이 적용된 예를 찾아서 쓰고 그 의도에 대해서 논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는 excuse me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부분, 그 다음에 손으로 가리키면서 길을 안내하는 어떤 비언어적인 전략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죠. 2012년에는 이제 의사소통 전략 중에 word coinage가 나왔고 학습 전략으로는 appeal for help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expensive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why don't we 우리 왜 expensive 뒤에는 이거 안 붙여요? 이렇게 묻는 것이 나왔죠. 2019년에는 학습 전략 중에 의사소통 전략 중에 보상 전략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체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학습자 전략 중에 이제 다양한 학습 전략과 이제 의사소통 전략이 있는데 학습 전략 안에는 이제 상위인지, 인지, 사회 정의적 이렇게 3가지로 나뉘게 되고 의사소통 전략에는 회피, 보상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2019년 카테고리는 바로 학습 전략 중에 의사소통 전략 중에 보상 전략 부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즉 word coinage, 피아노 보이라는 걸 만들었죠. 다음 2021년에는 네, 바로 담화 능력 부분이 나왔습니다. discourse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칭하는 거를 알지 못해서 나오게 된 부분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09년도처럼 두 학생 발화 중에서 이제 의사소통 능력 중 일부를 들어서 그 관점에서 어떤 비교 분석하게 하는 문제 나오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대화를 주고 이 능력이 발휘된 발화를 찾아쓰게 하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대화를 주고 거기서 부족한 능력 1가지를 쓰고 그다음에 이걸 지도하는 방법을 뭐 학습자 전략, 아까 학습 전략, 의사소통 전략 나왔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전략의 명칭을 넣어서 지도하는 방법을 서술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전히 2021년도처럼 의사소통 능력의 명칭 혹은 그 하위 요소 명칭 쓰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담화 능력 관련해서 뭔가 키워드 넣어서 잘 서술하는 문제를 하나 잘 출제를 한 게 있는데 그거 풀어보시면 충분히 또 도움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공동 7위, 두 번째는 바로 과정중심 지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너무 쉬워요. 과정중심 지도의 단계명 이럴 수가 있나요? 다음 2010년에는 또 단계명인데 이번에 활동 설명하는 선지가 나왔습니다. 네, 정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명에 적절한 단계를 매칭하는 것도 나왔어요. 2019년에는 배경지식 활성화 관련해서 스키마타가 나왔고요. 2022년에는 이 읽기의 활동을 습득 이론과 연계해서 바로 pushed output 쓰는 것이 나오게 되었죠. 2023년에는 과정중심 쓰기 지도 유의점, 바로 recursive, 획기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의점을 서술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 키워드를 넣어서 서술하는 게 요즘 영어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정 중심 쓰기의 단계명, 여기 단계명 쓰는 것도 여전히 나왔어요. 근데 2005년 단계명과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그냥 단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수업에서 개선이 필요한 조건이 붙었죠. 그러니까 내가 그 단계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고 수업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단계의 특징 관점에서 찾아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에 비해서 훨씬 디벨롭된 게 보이시죠? 따라서 단계명, 과정명 쓰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01년도가 아니라 2023년도처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정해야 하는 단계를 쓰라고 하거나 그 수정 이유를 단계명 및 그 단계 특징, 키워드 포함해서 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 과정중심 지도와 관련된 용어, 이제 이미 획기적, 스키마타, 푸시, 아웃풋은 나왔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단어들 있죠? 그런 것들 또 나올 수 있어요. 특히 linear과 recursive 같이 이렇게 대칭되는 개념은 반드시 같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위 첫 번째는 정의적 부분인데요. 4회 출제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정의적 여과막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이런 정의적 여과를 낮춰서 동기, 흥미, 자신감을 높인다. 게임이 이런 내용을 서술하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스는 이론에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서술을 했어야 됐던 문제죠. 다음 이제 2017년에는 웜업 활동, 바로 이제 모티베이티드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2018년에는 교학방류에서 이제 협동할 수 있는 게임. 영어에서 23개년 통틀어서 유일하게 나온 교학방류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때 당시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교육과정에 있는 용어로 구문으로 쓰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2020년에 시험을 봤던 저는 이것 때문에 진짜 영어 교학방류를 아주 달달달 외웠는데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안타까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적인 게임보다는 협동할 수 있는 게임.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코어퍼레이션이 또 단어로 나올 수도 있겠죠. 다음 2022년에는 짝활동의 효과, 억제심리와 관련지어서 서술하는 게 나왔는데 이제 정의적 요인과 관련지어서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키워드는 억제심리였어요.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적 부분 같은 경우에 정의적 여과막에서 나아가서 정의적 요인과 관련된 용어 모티베이트 이걸 쓰기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교학방류 활동의 기대 효과, 기대 효과인데요. 오타가 났네요. 기대 효과를 어떤 정의적 요인과 관련지어 쓰되 용어를 포함해야 하는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왜냐면 채점을 해야 되니까요. 그 키워드가 있으면 맞고 없으면 틀린다는 식으로. 따라서 정의적 요인과 관련된 교학방류 및 평방류 뭐 이런 거 정리하시고 관련된 용어 쭉 리스트를 뽑아보세요. motivation 말고도 뭐 interest, confidence 아까 그런 용어들 모의고사를 풀고 와야 제가 또 말씀을 또 쉽게 드리는데 너무 스포가 될까봐 말씀을 또 못 드리겠네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겠고 또 그런 용어를 암기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요즘 스타일이 이제 서술하는 식, 이유, 유의점, 그다음에 뭐 지도 방법에 대해서 서술을 할 때 그런 단어를 꼭 녹여서 써야 된다는 거죠. 다음 공동 8위 두 번째는 바로 문법, 즉 언어 형식 지도와 관련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회에 출제가 되었고요. 2014년에는 초등학생이 적절한 문법 지도 방법에 대해서 청크라는 용어를 썼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인지 특성과 관련지어서 쓰는 것이었는데 구체적 조작기의 인지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학습한다는 부분, 분석적으로 학습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학습할 때 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술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2015년에는 실제적으로 사용하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지도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2009년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쉽진 않지만 지금 완전 100%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뭔가 언어 형식은 의사소통 활동의 맥락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기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익혀나가도록 한다라는 부분, 이 내용은 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어법상 어색한 표현을 지도하기 위해서 콜로케이션, 연어라는 표현을 썼어야 됐었어요. 2023년에는 문법 지도 방법을 input enhancement 이거를 수업에 적용했어야 됐었습니다.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이 문법 지도와 관련된 부분 또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교사 받아쓰기 하나 출제를 해봤으니까요.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한테 적절한 문법지도 2회가 이미 출제가 됐어요. 따라서 좀 초등학생한테 적절하지 않은 지도를 한 교사 수업 예시를 주고 좀 적절하게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 각종 용어, 뭐 deductive, inductive, input, processing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2023년도처럼요. 참고로 input processing은 맥락 속에서 학습 요소를 습득한다는 것으로 아까 2015년의 교학방류 내용과 맥락이 통하죠. 다음 9위입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텔링 인형극으로 총 3회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2013년에는 스토리가 타겟 익스프레션스를 좀 더 쉽게 습득하는 이유에 대해서 refrain 아니면 repetition 이 용어를 쓰는 게 출제가 되었고요. 2017년에는 단어 끝에서 주로 나타나는 같은 소리가 나는 용어, 즉 rhyme 아니면 refrain 이 부분을 단어로 쓰는 게 나왔습니다. 2022년에도 puppetry를 통해 언어 형식을 습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읽었고 특히 이제 모델링 어떤 언어의 모델이 된다라는 것, language frames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간단한 용어만 물어봤어요. 즉 refrain, repetition, 또 rhyme, refrain 이런 게 나왔고요. 또 modeling 다 단어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효과를 좀 초등학습자의 특성 이런 것과 관련지어 서술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언어 형식을 분석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총체적으로 가르친다. 왜? 의미 파악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와 연관지어서 뭔가 스토리텔링 인형극에서도 모델링 어떤 표현을 그냥 기계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내서 언어 형식을 익히게 한다든지 반복적으로 그냥 무의식 중에 습득을 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 초등학습자의 특성과 연관 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제 학습 유형에서 이제 장의존형 이게 이제 부분과 전체 사이 관계를 파악하는 특징이 있고 좀 전체적 홀리스틱하게 인식을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걸 이제 홀랭귀지 어프로치 교수법의 용어와 연관지어서 또 적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다음 공동 9위 두 번째는 질문 유형입니다. 총 3회 출제가 됐어요. 첫 번째 2012년에 확장 질문을 물었습니다. 사실 이 확장 질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교수 이론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읽다 보면 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학생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질문을 확장 질문이라고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너 거기서 뭐 했는데? 누구랑?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2017년에 또 질문 유형, display questions 쓰는 것이 용어 쓰는 것이 나왔습니다. 2019년에는 개방형 질문 찾아 쓰는 게 나왔고요. 또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세부정보 파악 질문 이게 이제 선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 이론을 알아야만 풀 수 있었던 건 사실 17년도 display questions 밖에 없고 나머지 1, 2, 19년도 모두 다 생각하면 다 아는 그런 질문 유형의 이름이에요. 따라서 뭔가 질문 유형을 설명해주고 뭐 발화를 찾아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업 장면에 선지로 질문 유형 넣어 묻기는 앞으로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공동 9위 마지막 세 번째는 평가인데요. 이것도 3회 출제가 되었어요. 2012년에 이제 TPR 평가, 그다음에 관찰 평가, 형상 평가, 평가의 정합성과 관련된 내용이 지문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거 읽으시면서 반드시 키워드 챙겨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수행평가 방법 명칭 쓰기 바로 관찰 평가 쓰는 게 나왔는데 교육과정에 제시된 용어로 써야 했죠. 다음 2021년에는 자기평가, 성우평가 관련된 내용이 선지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8년도처럼 교육과정의 근거에 평가 방법 명칭 쓰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쫙 정리를 해봤는데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평방에 나온 수행평가, 관찰, 구술, 면접, 시연, 그다음에 평방류에 나온 집필평가, 교사평가, 상호평가, 자기평가, 포트폴리오, 주요 내용 기술, 체크리스트 이게 영어로 각각 어떻게 쓰는지 특히 주요 내용 기술, 바로 description, 그러니까 1화 기록법 이거예요. 이거 좀 저는 나올 각오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 아까처럼 선지에 녹여서 당연히 물을 수도 있고요. 또 교육과정의 근거에서 평가 방법 수정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수업 장면을 이렇게 통으로 주고 수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ABCD처럼 이렇게 선지로 구성하면 이제 1점짜리가 되겠고 이렇게 구성하면 0.2점? 아니면 0점 뭐 많아야 4점? 이 정도로 구성이 되겠죠. 네. 이번에 이제 평가 방법 이 통으로 수정하는 문제 좋은 거 하나 냈는데 네, 한번 꼭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모의고사에 출제했으니까 한번 꼭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쓰기 결과만 평가하는 수업이라든지 수준 상관없이 사실적 이해만 묻는다든지 일관성 없는 평가라든지 이렇게 뭔가 좀 잘못된 그러니까 교육과정 읽어보시면 이런 것을 하지 말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잘못된 수업을 주고 고치는 올바르게 고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 이제 마지막 10위. 첫 번째는 이제 TBLT Information Gap Activity로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인포메이션 갭 액티비티 명칭 쓰기 참 좋았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정보 철동지를 직접 구성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표를 주고 교사가 이제 빈칸을 채워보라고 한 거죠. 2004년에는 정보 철동이 근거한 교수법 바로 TBLT 쓰면 되겠고요. 2010년에는 과업 중심 활동, 또 정보차 과업, 그리고 이게 말하기 능력 향상에 좀 적절하다라는 게 이제 선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0년처럼 선지로 여전히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또 2004년대처럼 교사의 어떤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타겟 익스프레션을 써서 정보차 활동지 빈칸 채우기도 출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12두 번째 교실 영어와 TE입니다. 이것도 2회 출제가 되었는데, 일단 교실 영어 쓰기. 와, work in pairs, come to the front 이거 쓰는 게 나왔고요. 또 TE 교사 발화 조건이 나왔어요. 좀 느리게 말을 해야 된다. 좀 다양한 억양으로 해야 된다. 분명한 발음으로 해야 된다. 높은 음조로 얘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말하는 care, taker, talk 보호자 발화라고 하는데 이거와 유사하다라는 것들을 썼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기습 교실 영어 쓰게 하는 문제 갑자기 나올 수 있고,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문법 파트에서 저희가 이제 switch the roles라는 부분처럼 잘못된 교실 영어를 수정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2010년 것처럼 TEE의 요건을 묻기보다는 TEE를 위해 수반되어야 되는 교사 영어 능력, 그러니까 타겟 익스프레션 쓰기, 아까 말씀드렸던 교실 영어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거 수정하기 이런 것들을 낼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총 17개의 주제로 10순위까지 영어 23개년 초등 임용 기출 분석이 모두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 이 자료 꼭 받고 싶으시죠? 이 자료 나눔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세보기나 아래 댓글로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달아두었으니까요. 강의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꼭 출력을 하거나 좀 다운받으셔서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인사이트들, 나올 각들 함께 참고하셔서 더 공부 방향 잡아가시면 좋겠고,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이런 아이디어를 실제 내가 출력된 인쇄물로 진짜 제대로 갖춰진 문제로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면 8월에 출간될 모의고사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미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고 원포인트였습니다.